인상주의에서 사실 혹은 사실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드릴 거예요. 우리 인상주의에 관해서 분석적인 자료를 만들기 전에 시안나를 같이 각자 할게요. 펠덜링이라고 하는 독일 시인의 빵거푸전주라고 하는 시인데요. 원래 빵거푸전은 굉장히 긴 시예요.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중에 일부 문학평론가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런 따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이 시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감상을 했던 존 키츠의 모디 그리스 화병의 통시에 그 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일반 시민 강연을 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강의 자료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모디 그리스 화병의 통시가 저렇게 읽어드리고 수업을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 대치도 소관이 뭔가 다르다. 용기를 얻고 제가 오늘도 한번 어려운 시긴 하지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빵과 포도주.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느끼는가? 그러나 친구여, 우리 너무 늦게 온다네. 비록 살아있어도 신들은 우리 머리 위 저 너머 다른 세계에 머물 뿐이지. 끝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역사하지만 살아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늘의 신들이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간다. 그건 약한 그대로는 늘 그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적 충만함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우리에겐 꿈에 불과한 것이 하늘에서는 곧 삶이지. 하지만 때론 당황이 잠처럼 먼기를 주고 금빛과 밤이 우리를 강하게 영웅들이 청동요람에서 충분히 살아갈 때까지 마음이 하늘의 신들의 것이냐 없어질 때까지. 그럼 신들은 천둥치며 강림할 거야. 그때까지는 잔인하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내겐 지금 동료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견디는 거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막아야 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말하지. 신들은 주신의 성스러운 사자와 같고 성스러운 간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는 거예요. 시가 쉽게 읽히는 시는 아니죠, 그렇죠?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시인지는 잘 파악되지 않는 시일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궁핍한 시대라고 하는 말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궁핍한 시대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할까요? 자기가 살던 시대가 궁핍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참고로 펠덜링은 독일 철학자 헤겔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1770년에 태어난 시인인데 이 펠덜링이 주로 살던 시대는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 전환기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이 펠덜링이 생각하기에는 궁핍한 시대였다. 자, 이 시대의 궁핍함이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강연 시간에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과도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죠. 굉장적인 이성은 확실한 지식, 의심 불가능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이성이라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성은 우리 인간이 삶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생생한 감각, 감정 이러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한 가지로 말해서 이 수학적 사고,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수학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난 연구해야 비로소 획득가능한 지식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생생한 체험이나 감각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감정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무의미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생한 감각, 감정 이런 게 없으면 사는 인간이 있잖아요. 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인공적인 거 없죠. 근데 웬만한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생생한 감각,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생생한 감각이나 감정 등을 다 사상에부터 없애버리고 웬만한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추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죠. 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생활에서도 이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굉장히 역설적인 시대라고 한편으로 보면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우리 르네상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시작했죠. 이 르네상스 시기만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유럽을 떠올리면 의자 생활을 하고 침대에서 자고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기만 하더라도 의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방에서 작은 방에서 7명, 8명, 심지어는 20명 같은 사람들이 살을 많이 내면서 자는 게 대다수 이런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업 자본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사회적인 생산력이 높아졌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풍요로워지죠. 그 다음에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 역시 식민지의 예속이 되었습니다. 다수 유럽 사람들은 농노였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랫동안 유럽 사람들이 짓눌러 왔던 그런 식민지가 철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걸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근대라고 하는 시대. 근대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의 시간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걸 수행해 주시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 좋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히 큰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을 레드컴플렉스가 심한데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강연을 하면서 공산주의, 현대 공산주의 운동의 아버지로 통하는 분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칼 막스가 독일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영국 런던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죠. 오늘날은 미국이 됐죠. 초강대국으로 통하지만 당시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영국 본토에서 해가 지더라도 영국에 속한 다른 식민지에서 그냥 해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식민지를 겪은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초강대국이었던 영국 런던의 수도에서 영국의 수도인 런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지 않아요. 칼 막스가 런던에서 체류를 하면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도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굉장히 상세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너무 빈곤해서 아버지가 혼자 일해서는 가족이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남편 아내 그리고 심지어는 5살, 6살 먹고 나면 공장에서 12시간 연습시간, 심지어 14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지만 280일 할 수 있어요. 나가지.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흡사를 나가는데 어떻게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라고 하는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 모순 우리 옛날에 그 신문제 뭐 생각을 해보죠. 신문제 그 농노들 관점에서 보면 농노들 관점에서 보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죠. 결국 주인의 땅을 붙여먹고 사는 거예요. 영주의 땅을 붙여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영주가 시키면 주는 시민들에게 해야지. 주부하면 주는 시민들에게 해야지. 반항하거나 하는 거는 이상한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고 있어요. 근데 기근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 평범한 보통 사람들 다시 한번 그 르네상스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다수 유럽 사람들은 농노였는데 이 농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죽었잖아요. 어차피 영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몫을 풀어주지 않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영주가 자기들에게 몫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흉년이 되면 영주 입장에서는 농노들이 있어요. 언제 들고 오는지 언제 들고 오는지 자기네들이 죽을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몫을 풀어야 돼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줘야 이 농노들이 자기를 그 영주를 존경하게 되고 또 이 농노들이 영주를 존경해야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또 농노들이 영주들에게 영주인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자기가 입풍각당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한마디로 사실 이 영주하고 농노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불평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지 않는 안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았죠. 그렇죠? 노예하고 노예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 흔히 영화들을 보면 노예들이 잔혹하게 그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예들이 너무 노예들이 너무 흔해서 노예가 귀한 그 노동력을 통하지 않았던 뭐 그러한 상황이면 노예를 함부로 여기는 노예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주가 예를 들어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면 뭐 노예를 함부로 대하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노예주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노예주 입장에서 보면 노예는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노예를 학대를 하면 노예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재산 가치가 떨어져요. 마치 자동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거기 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뭐 인격적인 종합적인 것 같은 아니면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자기 자동차를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비싸니까. 자동차가 비싸다는 말이죠. 비싸니까 자동차는 어떤 그 인격성, 어떤 조절감 같은 것도 없지만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함부로 다뤄서 자동차가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뭐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값이 떨어져. 남들 보기에도 편하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그게 다시는 이 자동차 이 문화가 저는 많이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새 차를 사고 나면 사람이 차를 섬기는 건지 차가 사람을 섬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때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 차를 너무 같아요. 너무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기계 세차를 해버리는데 기계 세차 절대 안 돼요.
방탱이 중이잖아. 주말마다 그거를 성문 세차를 하고 정성을 다하시는데 와 이거 진짜 사람이 사는 건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노예 입장에서 보면 노예가 노예 비싸잖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수만 수십만 원이 나갔잖아. 그걸 노예로 붙잡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노예가 흔해지면 그러면 노예 기한수를 모두 확대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평범한 보통 노예주의 협정에서 노예는 자기적으로 재산이다. 노예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노예가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왜? 그러니까 이 노예하고 노예주의 관계도 중요한 방식으로 어떤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노예주는 노예가 건강을 찾기 쉽게 죽지 않게끔 배려를 해줘야 돼요. 왜? 내 재산. 근데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주인이 없어요. 그죠? 사장과 피고용인 노동자들의 계약에 의존합니다. 한편에 보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공장주와 그 노동자들의 관계가 계약에 의거한 관계라고 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해방된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장주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아니니까. 죽거나 말거나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본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상품이에요. 저조 상품이고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노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점을 올리기 위해 그죠?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기울이는 그 모든 노력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고가의 노동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는 노력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 경제의 관점에서는 다 상품이거든요. 그죠? 근데 상품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지배를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상품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이 공급이 되면 상품의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상품이 공급이 되면 상품의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자, 노동력도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가들, 공장주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노동상품, 노동인력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 노동상품, 노동 임금이 떨어져. 그 임금이 떨어져야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경쟁력도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노동시장에 노동상품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요.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비싸지고 우리 물건에서 만드는 물건이 없이 비싸지면 나는 나쁜 거죠. 이유를 창출해서 그러니까 자본가들, 공장들은 노동시장의 노동상품, 노동자들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신분제가 철폐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이 신분제 예속이 되어 있으면 그럼 노동시장의 노동상품이 풍부하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 공장주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분제가 철폐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그 소위 남북전쟁 미국의 거죠. 그때 북부는 노예제 철폐하자고 주장을 했고
남부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예요. 그 사정이 있어.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요. 북부는 공업이 좋죠. 공업이. 노예제가 철폐가 돼야 농장에서 노예노동을 하던 이 흑인들이 노동시장의 상품, 자유로운 노동 상품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산업, 공업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북부, 미국은 노예제가 철폐가 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남부는 1차 산업, 농업이 중심. 노예가 필요해. 그러니까 노예가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상한 인력이 우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식민전쟁, 남북전쟁이 하게는 그래서 경제적인 이해가 있고 깔려 있었다는 것이고 대다수 역사들이 인정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지금 자유평등 가계를 부를 수 있는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